반갑습니다. 오늘은 4주차 4-3 확장된 PC바인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자의 변화 내용까지를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전주 4-2에서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장된 PC바인 모델인데요.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PC바이는 그 다속성 모델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태도 그리고 SN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주관적인 규범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이 취하고자 하는 의도, 행동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브랜드 자체가 아니라 어떤 브랜드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동의 기초에서 적절한 태도가 측정이 되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장 모델은 브랜드 속성의 평가가 있는데 브랜드에 대한 신념, 행동의 즉각적 결과죠. 거기에다가 주관적 규범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규범적 신념과 수능 동기가 들어가서 행동에 대한 태도가 나오고 구매 의도가 나오고 행동에 옮기더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주관적 규범이 추가된다는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서 태도 역할을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익 세분화와 같이 시장 세분화 기준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켈로그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상품이 있죠. 여러분들이 우유에다가 타 먹거나 뭐 요구르트에 타 먹는 켈로그를 이야기합니다. 켈로그는 지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켈로그는 영양을 추구하는 켈로그를 만들어서 소비자를 설득을 시켰고, 또 어느 것은 맛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요즘 대세인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이어트를 원하는 세분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켈로그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맛있는 간식, 그냥 식사 대용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를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을 했다는 거죠. 베네핏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고객 편의를 세분화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영양과 맛과 다이어트라는 세 가지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해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상적인 수준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켈로그는 기존 제품을 또 다시 새로운 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영양을 추구한 사람은 영양을 추구하는 켈로그를 개발하고, 맛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맛을 추구하고, 그리고 켈로그를 먹으면서 다이어트까지 생각하는 시장, 이렇게 세분 시장으로 나눠봤던 것입니다. 태도 평가에 의한 신제품을 개발하는데요.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 달지 않은 맛을 좋아하는 사람, 강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과 약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 진한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 연한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강한 아로마, 약한 아로마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을 이상적 음료, 제품 컨셉, 실제 제품 하는 내용인데 A, B, C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음료는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지금 도표를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놨죠. 제품 컨셉은 이렇게 가는데 실제 제품에는 이런 형식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느 쪽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단맛을 좋아하는 고객층을 선택을 할 것인가, 달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고객을 선택을 할 것인가, 강한 향을 좋아하는 고객과 약한 맛을 좋아하는 고객, 칼라라든가 아로마 이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시장을 세분화시키든지 아니면 그걸 포괄적으로 대중적인 내용으로 움직여갈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더 많은 쪽을 포커스를 맞췄을 때 상품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우호적인 부분을 가능하면 빼야 되는데, 그래서 컨셉과 제품에 대한 태도인데요. 컨셉의 어떤 제품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아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대입을 시켜서 이런 답을 우호적인 쪽으로 실제 제품과 제품 컨셉을 각해서 우호적인 쪽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마케팅 전략 수입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봤습니다. 소비자 태도 변화인데요. 소비자가 학습대 와서 정서적인 학습과 인지적인 학습을 통해서 태도가 결정이 되는데, 이 태도 결정을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 태도 변화는 설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요.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신념이나 태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를 자기 상품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그건 결국은 광고, TV 광고를 통하거나 잡지 광고를 통하거나 인터넷 아니면 판매원, 판매 촉진 등 이런 다양한 설득 매체와 접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설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광고를 통해서 자기 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아니면 잡지, 요즘 같으면 인터넷, SNS를 통해서, 또 판매원을 통해서, 판매 촉진을 통해서 설득 매체를 통해서 설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요구사항을 바꿀 만한 상황이 못 될 때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지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설득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차차 사례를 들어가면서 앞으로 설명을 해볼 계획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요 내용을 책이 한 권인데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배워야 될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2페이지에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도 변화는 설득을 통해서 일어나더라. 그런데 대조 효과 등 많은 소비자 설득 이론을 접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교재에서 발췌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성의 법칙은 인간은 빚지고는 못 산다. 그래서 상대를 빚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서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려면 훨씬 더 승낙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을 벌인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 예인데요. 불우이웃 돕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과정에 간단한 선물을 먼저 보냈더니
거기에 응하는 프로수가 엄청 높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매장에서 했던 내용들도 중요한데요. 패션 매장에 개인 매장을 전문점을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커피 한 잔 하세요. 아니면 콜라 한 잔 하세요. 음료수 한 잔 하세요. 이렇게 해서 먼저 호의를 베풀었더니 구매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빚지고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상호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가 있죠. 애프터 서비스가 사고 나서 사후 관리인데 요즘은 비포 서비스가 먼저 있죠. 빚지고는 못 산다 하는 그걸 이용을 해서 먼저 샘플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화장품 같은 경우 그냥 샘플을 몇 개 써보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얻어 써봤더니 좋아서 사는 고객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샘플을 받았던 그 고마움을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상호성호 법칙을 이용하는데요. 다양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식 코너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형 마트 갔을 때 돈가스 시식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니면 뭐 커피 시식을 하거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식을 해보고 나면 호의를 베푸고 나면 그게 먹고 그냥 지나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구매하는 사람들이 시식을 했던 것과 안 했던 것보다 훨씬 높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자료에 보면 보통 시식을 했을 때 평소 구매율보다 약 250%의 더 높은 매출을 발생시키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먼저 베풀어서 빚진 상태로 만든 다음에 승낙을 얻어내는 설득 방법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의 법칙인데요. 일관성의 법칙은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하면 유유부단하다, 결정력이 약하다, 뭐 안 좋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습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어떤 세일즈맨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 먼저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죠? 그럼 맞고 좋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부분을 부탁을 했을 때 뭐 간단한 건데 뭐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뭐 좋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편하게 가볍게 대답을 들어놓고 문정 걸치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설득을 했을 때 이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일관성의 가치관을 엄청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 이 책에서 보면 2차 대전 때 중공군이 미군 포로를 잡아놓고 어떤 일을 시키냐면 미군이 2차 대전에서 잘못했던 내용을 낱낱이 가장 잘 적어낸 사람에게 글짓기를 시켜서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미군 포로들은 열심히 자기 나라 미국이 이 전쟁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적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적어낸 미군들을 일일이 본인이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군 포로가 중공군으로부터 이제 풀려서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바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관성의 법칙인데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주장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거기에서 가족에게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준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군의 잘못을 그렇게 적어냈는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싶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람은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자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스 답을 계속해서 얻어냈는데 갑자기 노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같이 예스 대답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일관성 법칙이다. 날씨 좋죠? 예, 좋습니다. 기분 오늘 좋으시죠? 예, 그래서 날씨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걸 해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아니요가 아니라 예, 좋습니다로 가는 설득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증거 법칙인데요. 오늘날에 지금 세일즈, 판매, 또 온라인 쇼핑몰, 뭐 오픈마켓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쉽게 설득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라는 것인데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매했다면 거기에 사용 후기를 적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좋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었을 때 별표를 치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간단한 사은품을 증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단골 샵으로 클릭을 함으로써 간단한 선물을 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런 게 좋아서 샀다니까 나도 그래서 사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더 쉽게 설득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판매자가 설득한 것보다 일반 소비자, 다른 사람이 설득함으로써 오히려 설득이 쉽더라. 그래서 오늘날의 온라인 마켓에 보면 굉장히 많은 후기, 사용 후기를 댓글로 달립니다. 물론 프로 온라인 업자는 자신들이 댓글을 지인을 통해서 많이 올리도록 해서 작성된 잘못된 사용 후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행동했던 내용을 따라가기를 원하더라 하는 내용을 위해서 사회 증거 법칙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더 쉽게 설득된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설득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법칙처럼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감의 법칙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소한 공통점, 익숙함, 칭찬 등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예 중에서는 주변의 소개, 추천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소비자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익숙함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소비자를 칭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소비자는 결정하더라 하는 내용이죠. 서비스에서도 그런 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 안내 사원이 있어서 안내를 전체 했는데 거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안내원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층간 소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그 서비스를 없애면서 소비자 만족도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고객의 수준을 믿습니다. 고객의 수준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내사원을 없애고 이렇게 스스로 엘리베이터 층을 안내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고 했던 그런 사례가 소비자의 거부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진행할 때 칭찬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 익숙함, 그리고 칭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설득을 일으키는 호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법칙도 있는데요. 사람은 권위에 앞서서 무조건 복종하려는 심리가 있다. 그래서 권위의 상징을 잘 이용해서 설득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어느 부분은 권위는 다양한 내용이 권위일 수 있겠습니다. 권위일 수 있겠는데요. 브랜드가 강력한 브랜드도 어느 부분은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명품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브랜드들 있죠. 굉장히 고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디자이너의 중요한 대단한 작품 그 가치 때문에 실제 소재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엄청난 내용을 지불하고 소비자가 사는 어떤 권위의 법칙, 권위를 이용한 그런 내용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의외로 인간은 권위에 약하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성의 법칙인데요. 이 희귀성의 법칙은 어떻게 하면 귀하다는 거야 되는데 이번과 같은 기회가 매우 드물다. 그러면 지금 희귀한 것을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아니면 기간이 짧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아니면 사람은 이러한 희귀성에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인대요. 그래서 기업은 어떤 상품을 어느 기간, 행사 기간만 한정 판매를 하거나 한정 할인 판매를 하거나 기간 한정을 둡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해서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설득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부분은 보석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데요. 이 보석의 희귀성 때문에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용도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예술성 가치, 희귀성 이 자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가인 상품을 사람을 사기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희귀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업은. 예를 들어서 뭐 에르메스의 핸드백이다, 명품 핸드백이다 이런 경우는 뭐 100만인 중에 1인만을 위한 핸드백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핸드백으로 희귀성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문한 상품 말고도 상품을 하나하나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각각이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다른 상품을 똑같은 상품이 없게 유일하게 세상에 하나뿐인 상품을 만들어서 최고가의 상품을 받는 이런 희귀성 이런 법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귀하다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 하는 희귀성 감정입니다. 이걸 응용한 것들은 뭐가 될까요? 예를 들자면 맞춤이나 조립식 상품들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때 유행이었던 산악자전거, MTB죠. 이런 경우도 일본에서 이 희귀성 법칙을 진행을 해서 성공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MTB 자전거를 그대로 유명 브랜드를 파는 것도 있었지만 맞춤형 MTB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부품을 골고루 알아서 조립해서 만드니까 본인만의 상품이 될 수 있겠죠. 누구도 똑같은 상품은 만들기가 힘든 조립식을 했더니 실제 완제품을 사는 것보다 한 1.5배가 가격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거기에 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희귀성 법칙은 끝도 없는 응용을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태도가 우리 자사에 맞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득이 있어야 된다. 설득을 하는데 다양한 테크니컬한
내용들을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좀 요약이 잘 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정리되어 있는 이 저자가 정리해 놓은 내용 6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4-3 확장된 PC방인 모델에서 지금 소비자의 태도 변화 중에서 설득을 통해서 태도 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각종의 광고 매체, 판매원, 판매 촉진을 통해서 설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소비자 행동론에서 설득의 심리학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4주차 4-3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